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62회입니다. 지금 뭐 정신이 없죠. 트럼프가 오늘 또 7월 6일 날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냥 미북 회담 개판 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이 편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구로자와 아키라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어요. 영화 감독. 이 감독이 이제 입신을 하게 된, 그러니까 유명해진 영화가 라쇼몽이었죠. 이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이게 굉장히 특징이 뭐였냐면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관점과 해석이 다 다르다.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영화로서 영화사에서 좀 손가락 꼽히는 영화입니다. 재미는 없어요. 이런 영화들 재미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라쇼몽을 좀 보는 느낌이에요. 트럼프는 김정은으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고서 편지 공개하면서 굉장히 나이스 노트,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주 좋은 편지를 받았다, 뭐 이렇게 트럼프에 띄웠고요. 또 트럼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 경고하고요. 폼페오는 기자들한테 자기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 김영철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확고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미국 의회는 이것과 상관없이 북한 인권이라든지 개혁 개방에 대해서 강경 원칙을 이제 거듭 천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CBID 이루어지더라도 인권 문제나 개혁 개방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원이나 투자 있을 수 없다. 유의미한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막 못을 받고 나오고요. 트럼프 주류 언론은 대세는 트럼프 비판이에요. 저 멍청한 짓 했다. 김정은한테 속고 있다.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라는 게 이제 PC 좌파 언론이죠. 그러니까 정치 위선 완장질하는 좌파 언론이요. 그게 대세인데 가끔씩 협상이 좀 될 것도 같다, 뭐 이런 뉘앙스를 좀 풍겨요. 자기들도 이제 뒤에 이제 안전판 깔아놓는 거죠. 평양은 이제 김정은이는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를 엄청 Your Excellency, Mr. President, 그러니까 대통령 각하라고 엄청 띄우는 그런 편지를 김정은이 이제 트럼프한테 7월 6일자로 보냈고요. 그것과 별도로 외무성은 비난 성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외무성은 또 북한 외무성은 이번에 폼페오 왔다 간 다음에 강도와 같은, 그러니까 rubber-like 일방적인 그런 비핵화 요구였다라고 비난 성명을 했고요. 어저께 또 노동신문은 핵무장을 다시 언급을 했죠. 이거 4월 이후로 핵무장이라는 얘기를 안 썼었어요. 근데 노동신문 영문판이 핵무장이라는 걸 언급을 했다고요. 이게 지금 몸판인지 모를 정도로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말하자면 그냥 흙탕물이 막 일어가지고 난리가 아닌, 그래서 뿌해갖고 아무것도 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판이라 그래야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개판이라는 게 그래서 개판이라는 소리예요. 아무도 아무 것을 확실할 수 없고 아무 것을 꿰뚫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비슷해요. 저같이 이렇게 이거 가지고 매일 해설해야 되는 사람만 무지하게 고롭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가 이제 오늘 공개한 7월 6일 김정은 서한을 보세요. 이게 이제 7월 6일자인데, 이 서한의 내용을 보면 Your Excellency란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 Your Excellency, Mr. President. 이게 뭐 한 서너 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각하 뭐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무슨 말 했냐? 한번 보시죠. 무슨 말 했는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합의를 한 것을 이제 처음에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자기들이 미북 관계 개선과 합의를 실행할 의지가 있다는 걸 표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언급을 한 다음에 트럼프가 이쪽 북한 쪽 의도,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의 의도에 대해서 신뢰와 자신감을 가지기를 권하고요.
즉 김정은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짧은 편지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징은 트럼프 엄청 띄워놓고요. 비핵화 언급 없이 미국 관계 개선을 강조를 한 다음에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편지를 왜 7월 6일 날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보낸 거야? 한마디로 판을 안 깨는 지연작전이죠. 아마 7월 6일이 저기 미중 그 무역전쟁 시작한 날 아닌가요? 판을 안 깨는 지연작전이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중국 쪽에도 나 이 정도 편지를 트럼프한테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시그널을 올리는 거죠. 트럼프는 이 편지를 공개하면서 바로 이어서 트위터에서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네거티브 프레셔, 그러니까 미국 사이에 그 타결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압력을 넣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 메이 이그저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넣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나는 중국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제 번역을 조금 잘못했는데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어깃장을 놨다 안 놨다 못을 안 박은 채 어깃장 놓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게임에서는 결국 시간이 누구 편인가가 중요해요. 급한 놈이 먼저 지는 거예요. 급한 놈이. 그러면 시간이 트럼프 판인가 혹은 김정은이 건가 이걸 한번 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북한 하지만 과연 북한의 내부가 통일된 북한이라는 게 있을까? 혹은 시간 앞에서 북한이 내부 통일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내부가 좀 통일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의 이 돈주들을 중심으로 한 이 최상류층의 입장은 반드시 김정은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얘들은 세상 사는 법 아는 애들이고요. 몸도 건강하고 딜도 어떻게 치면 된다는 거 알고 북한의 사교 전체주의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도 자기의 사회적 기능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희망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대부분이. 얘들은. 그러니까 여긴 자기들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내가 지금 김정은과 함께 어차피 김정은이 미국의 입맛에 맞는 그런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딜 못 치고 결국은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자빠질 가능성이 큰데 내가 김정은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지금 머리가 복잡할 거라고 얘들이. 그러니까 사교 김가열 쪽과 최상류층 사이에 어떤 차이와 분열이 존재하고 그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전개될 거냐라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더 황당한 건 김정은의 전략 목표죠. 그러니까 막 가는 말로 비핵화 다 하고 미국한테 반인류 범죄 소초가 형사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 그리고 목숨 보장해 줄게. 또 재산도 보장해 줄게. 이런 약속 듣고 튀어버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비핵화하고 눌러 앉아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비핵화하지 않고 핵 보유하고서 그냥 개기려고 하는 건지 이런 전략 목표가 굉장히 동요하고 있다고 보여요. 또한 북한 입장에서 미국 라인을 들을 건지 중국의 보험을 들 건지 지금 미중 사이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처지에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그런 편지를 보낼 때 속내는 두 개예요. 우리 꼭 중국에 꼬부은 건 아니야. 너희랑 딜칠 수 있어. 이걸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속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쪽에서 혹은 중국이 자기들이 알아내서 그런 편지를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보냈다는 것이 중국에서 알게 됐을 때 중국 쪽한테 야, 우리 이렇게 미국 쪽이랑 손버릴 테니까 내 손 좀 꽉 잡아줘. 이런 사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중의적인 사인인데,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동요가 심하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미국이 지금 줄을 서서 그 비핵화에 협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건지, 사실 그렇게 가면 이제 김일성 체제는 무너지죠. 김가 사교 체제는. 그리고 자기는 결국 튀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중국의 줄을 서가지고 개겨보려고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죠.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의 폐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전면적인 개혁개방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물론 중간에 뭐 제한적 개혁개방 이런 걸 꿈은 꾸겠지만 그건 결국 폐쇄 상태 유지죠. 문제는 이럴 때는 이제 시간은 김정은의 편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제가 이제 여기서도 한 두세 번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욕을 먹을수록 트럼프는 점점 더 손이 자유스러워져요. 군사 옵션을 취하는 것이 자유스러워지게 돼요. 그런데 김정은은 시간이 갈수록 내부 분열과 목표 동요가 커진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프랑코의 지혜를 좀 봐야 돼요. 프랑코가 1930년대 말에 그 스페인의 좌파 정부에 대해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제 그 쿠데타 세력의 이제 지도자가 돼서 그 프랑스 좌파 정부, 사실은 공산주의자, 뭐 무정부주의자, 극악한 인구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도 때려 죽이고 뭐 수녀들도 많이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좌파 정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빌은 폭력적 좌파들의 승리였다고요. 그 당시 프랑스 인민정부라는 게 그냥 공화국 편이라고, 리퍼블릭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군부가 들고 일어나서 쿠데타 일으켜갖고 이제 그 내전에 들어가서, 내전이 참혹했죠. 양쪽에서 죽은 군인만 한 30만 되고요. 그와 별도로 민간인이 한 20만 죽었어요. 참혹한 내전인데, 그때 이 그 우파, 그 말하자면 우리가 은혜 프랑크를 파시스트라고 부르는데, 그 파시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우파 반혁명이에요. 좌파 혁명, 선거를 빌은 폭력적 좌파 혁명에 대해서, 혁명 정부에 대해서 군인을 중심으로 우파 반혁명이 붙은 사건이거든요. 그 이제 그걸 이끌고서 이겼단 말이에요. 39년경에 이겼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의 세팅 자체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파시즘이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그때 프랑코는 누구한테 지원을 받았냐면 주로 나치 독일한테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쟤들은 누구한테 지원을 받았냐면 소련한테 지원을 받았어요. 그 좌파 정부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전 세계에 이 공산주의 그 뭐라 그럴까 동조자들이 엄청 많아갖고 아마 그게 수만 명의 지식층이 이제 그 스페인으로 날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좌파 정부 쪽에서 싸웠죠. 그런 거를 취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좌파 성향을 가지고, 그게 해밍웨이고, 그 경험을 정리해서 쓴 소설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소설입니다. 어쨌거나 근데 그 전쟁에서 이제 프랑코 쪽이 이겼단 말이에요. 흔히 파시스트라고 칭해지는. 근데 지금 역사학자들은 이걸 파시즘으로 안 봐요. 스페인 경우에는 파시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파 반혁명 사건으로 봐요, 실은. 아무튼 간에 이 우파 반혁명 세력을 이끈 프랑코가 이겼는데, 프랑코가 그 다음에 한 정책이 아주 기가 차요.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공업화도 안 하고. 공업화하면 노동자 세력 커지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일 프랑코 재밌는 게요. 나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겼잖아요. 이기고 난 다음에 스페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선언하잖아요. 스페인이 중립을 선언하는 바람에 지중해로 연합군의 배가 드나든 거 아니에요. 그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서. 그때 만약에 스페인이 중립을 선언하지 않고 지브롤터 해협을 점령하려고 들었으면 이제 판 커지는 거예요. 엄청 커진 판이에요. 그럼 지중해가 통째로 이제 나치 독일한테 넘어가니까 이제 그 보통 일이 아니게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 거기가 완전히 나치 독일 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치 독일이 프랑코를 그때 어마어마하게 조졌다고요. 압력 넣고. 근데 그 끄떡없이 버티고서 중립을 지켜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경제개발, 그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도 공업화 같은 거 서두르지 않아요. 어차피 스페인은 농업 자원이 풍부한 나라고 먹고 살기 좋은 나라니까 농업과 관광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 없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물결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안 변한 거예요. 스페인이. 그 다음에야 공업화 시작해요. 공산주의 물결 다 지난 다음에야. 프랑코가 아마 죽기 직전인가 죽은 다음인가. 그러니까 이게 프랑코의 지혜거든요. 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의 김가혈족 체제가 지금 살아남으려면요. 김정은이가 뭐 여기 와서 동계올림픽 와서도 안 되고요. 판문점 넘어갔다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특사본에서 미국 대통령 만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싱가포르에 날아가서 트럼프 만나서 쇼 부려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7월 6일 날 했듯이 그렇게 사인해가지고 편지 트럼프한테 찍찍 보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오래 가요, 저게. 왜냐? 저렇게 설쳐버리면요. 내부 동요가 극심해진다고요. 내부는 지금까지 외부 세계는 악마고 그 악마의 대왕은 악마의 총 그 대장은 미제국주의고 우리는 미제국주의랑 맞겨루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고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온다. 뭐 이런 시나리오 아래서 이 정치 체제가 유지되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행보는 그걸 다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막 그 천지사방으로 펄짝펄짝거리고 뛰어다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체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무식해서 프랑코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게 프랑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페인을 살려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과격한 공산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군인들이 우파 반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것의 리더십을 장악한 다음에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 그 나치가 그 무섭게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데도 중립을 지키고 그래서 나라를 보존시켰죠.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는 공업하고 뭐고 나발이고 하나도 추진 안 한 채 고스란히 스페인의 그냥 야심찬 어떤 사회 변화를 추진하지 않고 스페인의 원래 강점인 관광과 그 다음에 농업 중심으로 그냥 쭉 가게 내버려뒀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사람의 그 전략적 마인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배울 게 좀 있다고 봐요. 이 프랑코에 대해서. 이러면 또 이제 백모가 이제 파시스트라 그러는데 영어 책 좀 찾아서 보세요. 요새 프랑코 보고 파시즘이라고 부르는 개무식한 역사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냥 우파 반혁명이라고 불러요. 무슨 파시즘이 가만히 처자빠져 앉아 있어가지고 전쟁에 끼지도 않고 나라 보존하고 그런 파시즘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이건 제가 이 세뇌 탈출에서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걸 조금 다르게 이제 뭐 수학 공식을 써오기는 뭐래서 저도 수학 잘 그렇게 뭐 이과 타입으로 잘하는 건 아니니까 게임 이론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트럼프가 해놓은 짓이 뭐냐면 선점선전 강요 분산이다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최대 압박으로 북한을 제압을 해놓고 거의 뭐 일촉즉발 군사 압박을 한 거 아니에요. 전쟁 일촉즉발 군사 압박을 해서 북한을 딱 제압을 해놓고 그 다음엔 협상 드라이브를 확 취해갖고 이거를 미국 국내 아젠다, 미국의 국가 아젠다 1번 아젠다로 확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아젠다를 선점한 거거든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북핵 해결이라는 이슈를 국가 아젠다 1번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국가 아젠다 1번으로 끌어올렸다고요. 끌어올리면서 자기는 딱 가서 협상파 자리를 선점을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비둘기 자리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비둘기 매라는 용어 대신에 협상파 강경파라 그럴게요. 자기는 가서 협상파 자리를 선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는 이거 지금 조금 잘못됐네. 잠깐만요. 여기 또 비둘기 용어 썼네. 근데 협상파라는 거는 협상파는 멍청하다고 협상 잘 안 될 가능성 높으니까 저런 식으로 막 뭐 정상회담하고 해서 협상 안 되면 욕 바가지로 먹죠. 멍청하다는 그 리스크를 진 거예요. 근데 국가 아젠다 1번 국가 아젠다가 되니까 뭐 그 의회가 됐던 민주당이 됐던 PC 그러니까 정치 도덕 완장질을 하는 좌파 언론이 됐던 그 아젠다 위로 튀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좀 험한 말로 똥차 되는 거니까 나도요 하고 그 아젠다를 올라탄다고요.
올라타서 딱 보니까 협상파 자리는 트럼프가 앉아있거든. 빈자리는 어딨냐? 강경파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나 민주당이나 언론이나 뭐 북한 인권 문제, 그 다음에 개혁 개방 문제,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에 네 맘대로 혹시라도 어젠다 올라간다고 걱정해서 트럼프 맘대로 혹시 어젠다 올라갈까 걱정해서 주한미군 철수 안 된다고 국방수권 법안에 못 박는 거, 뭐 이런 강경파적 역할들을 의회나 이제 그 언론이 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그 강경파 역할을 의회나 언론이 하니까 뭐가 돼요? 만에 하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 군사 옵션을 취했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이 의회나 언론으로 분산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협상 최대한 다해서 해봤어. 저 깜냥도 안 되는 거 싱가포르까지 가서 만나가지고 엄청 띄워주고 너가 북한 주민을 개혁개방과 번영의 길을 끌고 나올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엄청 개 빨아줬거든. 근데 제가 말을 안 들었네. 근데 의회나 국회는 자꾸 의회나 저기 언론 자꾸 좋은 강경한 얘기하고 그래서 나도 고민하다가 군사 옵션 취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군사 옵션을 취했을 때 순식간에 뭐 저는 휴전선 남쪽은 별로 안 죽는다고 보는데 휴전선 북쪽에서 한 15분 만에 한 6, 7만 죽어나갔다. 숫자로는 별거 아니에요. 저 정도 나라를 침공할 때 6, 7만 죽는 건. 문제는 뭐냐. 이쪽에서는 거의 안 죽고 저쪽에서 15분 만에 죽었다는 게 문제인 거라. 이게 뭐 한 달에 걸쳐가지고 양쪽에서 총 쏘고 대포 쏘고 양쪽에서 각각 한 7, 8만 죽어나갔다 이런 민도주의적인 문제가 차라리 없어요. 그까지 전쟁 한판 벌려서 7, 8만 죽는 거 일도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은 거의 안 죽고 눈 깜짝할 사이에 상대방이 한 6, 7만 죽어나갔다. 이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도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저기 가마솥에 놓고 이렇게 요리를 쿠킹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도덕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그게 다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강경파들한테. 자, 이거를 게임 이론으로 풀어보자고. 이게 이제 게임 이론 파트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게임 이론 중에 게임 이론에서는 이제 리스크 감행자, 이걸 게임 이론에서 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학에서는 강경파를 매라 그러는데 리스크 감행자를 게임 이론에서 매라 그래요. 현실 안주자, 얌전히 있는 걸. 그걸 게임 이론에서는 비둘기라고 불러요. 어쨌거나 이게 좀 정치적 해설에서 말하는 매비둘기하고 게임 이론의 매비둘기가 다르니까 그냥 리스크 감행자, 현실 안주자라고 하자고요. 이게요, 양쪽 다 현실 안주자이면, 여기 이 케이스예요. 양쪽 다 현실 안주자이면, 둘이 나눠 먹어요.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 수식으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도 수학 잘 못하고 뭐 그 수학 수식 제가 여기서 해설할 자격도 없고 해설한다고 의미도 없으니까. 그런데 한쪽이 리스크 감행자이고 한쪽이 현실 안주자이면요. 리스크 감행자가 독식해서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경우거든요. 한쪽이 리스크 감행자고 한쪽이 매이고, 이건 다른 의미에서 한쪽이 리스크 감행자이고 거꾸로 역할을 바꿔서 한쪽이 매이고, 그때는 저기 현실 안주자이고, 그때는 리스크 감행자가 다 먹는 거예요, 판을. 양쪽 다 리스크 감행자면 반씩 나눠 먹게 돼요. 그래서 손해봐요, 서로. 싸워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 북핵을 다루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아무 리스크 감행을 안 했어요. 미국의 현실 안주자의 두 유형이 뭐냐면 말로만 원칙주의 강경 얘기하거나 아니면 협상이 뭐 되든 안 되든 아무튼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다 끌어들여서 다자 협상 테이블 해서 좋게 협상으로 풀어야 돼 하는 무기력한 협상파거나 둘 중에 하나의 유형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의 북핵 문제에 해결에 관해서 등장했던 혹은 북핵 문제를 언급한 행위자들의 유형을 보면 군사 동원 안 하고 말로만 입으로만 그냥 그 원칙주의 강경 얘기 그냥 이렇게 그 뻐꾸기 날리거나 아니면은 테이블에 나가는데 그 뭐 멀티래터럴이라 그러죠. 다자간
그러니까 뭐 육자 회담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 남한, 러시아, 대한민국, 중국, 일본, 뭐 미국, 북한 이렇게 해서 육자 회담 끌어들여서 2년, 1년 반씩 걸려서 맨날 회의만 하고 간신히 지켜지지도 않는 합의 문서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무기력한 협상파이거나 두 유형밖에 없었다. 둘 다 사실은 아무 리스크 테이킹 안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근데 트럼프는 두 가지에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테이킹을 했어요. 트럼프만 했어요. 하나는 뭐냐. 아니 전쟁이 일촉즉발로 전쟁 직전에 갈 정도로 군사 압박을 했잖아요.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미국의 군사 전략을 몽창 다 저기다 그 동북아시아 일대 몰아놓고 나서 사드까지 딱 집어넣고 저기 뭐야 저 북한한테 던지는 메시지 그거 아니야. 너 딱 한 번만 더 미사일 실험 핵실험하면 진짜 때리는 수 있어 임마. 그 일촉즉발 상태로 몰고 갔다고 이게 군사 압박을. 그러니까 깨갱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협상하자고. 그러니까 그때 리스크 테이킹 한번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리스크 테이킹은. 그 다음엔 협상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그 깜냥도 안 되는 거 싱가포르까지 가서 만나주고 폼페오 맨날 뭐 지금 3번째 벌써 평양 들어가고. 이것도 리스크 테이킹이거든요. 왜냐면 협상 안 되면 바보짓 했다라고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만 연속해서 2번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게임 이론이랑 들여맞는다니까요. 리스크 테이킹 하는 자가 정확한 방향으로 리스크 테이킹 제대로 하면 그 현실 안주자는 하나도 빵을 못 먹고 리스크 테이킹 하는 자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치에서도 지금 이 일 벌어지고 있고요. 북한을 둘러싼 미중 관계도 이 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리스크 테이킹 하나도 못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이 정도까지 판 몰아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게임을 성공시킨 거라니까요. 선점, 강요, 분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군사 압박 통해 가지고 일촉즉발 군사 압박 통해서 딱 북한 목줄을 딱 잡은 상태에서 이 북핵 문제 해결이 미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국가 아젠다 1번이라는 인식을 미국 국민들한테 쫙 아젠다 1번으로 밀어붙였고 아젠다 선점을 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아젠다에 관해서 자기가 협상파 자리를 선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협상 잘했네 못했네라고는 시비할 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젠다에 튀어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강경파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협상파 자리를 워낙 트럼프가 강력하게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강경파 자리를 강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군사 옵션을 취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강경파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군사 옵션에 관련된 정치적 도덕적 부담이 상대방 쪽에 넘겨진 거죠. 분산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게임 이론으로 보면 정확하게 문맥을 읽어서 리스크 테이킹 하는 자랑 현실 안주자랑 둘 사이에 게임 펼치게 되면 정확하게 문맥을 읽어서 리스크 테이킹 하는 자가 독식한다라는 게임 이론이랑 딱 맞아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가. 이제 뭐 나중에 혹시 게임 이론 수학적으로 하시는 분은 좀 열심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트비와 첨가불로는 뜻봐도 아니고 그건 뭐 미국의 트럼프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트럼프 입장은 그럴 거예요 아마. 시간은 미국 편이다, 트럼프 편이다, 자기 편이다. 질질 끌면 끌수록 북한은 더 고롭다. 내부 동요 엄청 심해질 거고 지가 버텨봐 얼마나 버티냐. 결국 도발하거나 내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질질 끌 가능성이 있어요. 저거 트럼프가. 혹은 끌지 못할 사정이 있다 그러더라도 끌 수 있다라는 힘을 보여준다고요. 블러핑을 그렇게 칠 거라고요. 반면에 북한도 이제 블러핑을 친 거예요. 뭐 편지도 보내고 해서 나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이 지금 버틸 사정이 못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의 전략 목표가 계속 동요하고 있거든요. 저러면 이제 중국도 굉장히 신경질 나고요. 미중 사이에 동요하고
비핵화와 핵보유 사이에 동요하고 개방과 폐쇄 사이에 동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최상류층과 김정은 사이의 차이나 분열이 계속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저게 아까 프랑코에도 들었지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위기 상황에선 가만히 있어야 체제가 오래 가는데 지발로 지가 워낙 휘젓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저 체제 자체도 내부가 이제 어리둥절해 있는 상태일 거라고요. 자, 이럴 때 우리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세 개의 명제로 정리가 되는 그런 그 원칙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원칙에 대한 얘기를 확산시켜야 돼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CBID와 인권과 개방시장과 전환기 정의는 한 덩어리다 이건. 이게 원칙 1번이 한 덩어리의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환기 정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국면에서 과거 김가열적 사교 체제가 저질러 온 반인류적 행위에 대한 단죄가 있어야 된다. 평가와 단죄가. 그걸 전환기 정의라 그러거든요. 이 전환기 정의가 없으면요. 대한민국이나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원칙과 정신이 붕괴한다고요. 그 저는 이 전환기 정의에 대한 요구가 이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CBID와 인권과 개방시장과 전환기 정의가 이게 한 덩어리다. 이게 중간에 잘라지지가 않는다.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한 덩어리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 김가열적 사교체제는 이 한 덩어리를 결국 하질 못한다. CBID, 인권, 개방시장, 전환기 정의를 해낼 수가 없다. 쥐발등을 지가 도끼로 찍는 건데 쟤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 패키지는 엄마 너 협조해. 그러면 그냥 짐 싸서 돈 싸가지고 나가서 소초 안 대고 살게 해줄게 너희 식구들. 그거 외에는 더 이상의 패키지가 있을 수가 없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하고 그 얘기를 퍼뜨려야 돼요. 이 관념이 현실을 만들어요. 믿음이 현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제는 뭐냐면 김간애를 대체하는 독재체제가 들어와도 그 독재체제가 CBID는 할 줄 몰라도 인권 개방시장 전환기 정의는 할 능력이 없다. 꼬인다.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바빠서. 그런 독재체제, 예를 들어 김영철 독재체제 혹은 최영의 독재체제 혹은 최김 독재체제가 들어왔다고 쳐봐요. 뭐 황병석까지 해서 최김황 독재체제가 들어왔어요. 이제 김정일이 날려버렸고 김간에 날려버렸고 그 독재체제는 인권이나 개방시장이나 전환기 정의를 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 독재체제도 결국은 무너뜨려야 되고 거기에 접수를 해야 된다. 국제사회가. 한마디로 국제사회가 접수해갖고 자유시장과 세계시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다.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 내부 쿠데타를 통해서 가든 예방전쟁을 통해서 가든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스스로 확신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퍼뜨려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걸 퍼뜨리는 것과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저렇게 그 눈알이 아찔아찔한 흙탕물 게임을 하고 있는 것과는 서로 다른 문맥,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 마땅히 저렇게 게임 해야 돼요. 그건 그 사람들 할 일이고 우리는 뭐 할 거냐는 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기본적인 그 관점을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이걸 많이 퍼뜨려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